다자외교? 다자외교의 반대말은 아시는 분 있어요? 다자외교의 반대말이 뭐 같아요? 양자외교. 그렇습니다. 양자외교. 사실은 외교라는 건 전통적으로는 양자외교죠. 즉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다가 외교사절을 보내서 그 나라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그걸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대사들이 했고 외교관들이 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1대1로 하는 거죠. 외교라는 건. 한 17세기서부터 국가 주권의 원칙, 주권 평등의 원칙, sovereign equality라고 그러죠. 그런 게 17세기서부터 수립된 다음에는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 다 주권을 가졌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인구가 많은 나라든 인구가 적은 나라든 다 평등하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외교 관계가 성립하죠. 근데 양자외교란 말을 특별히 쓸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모든 외교는 양자외교니까. 그런데 이제 다자외교가 나오니까 양자외교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외교가 원래 외교고 다자외교는 어떻게 보면 회의 외교입니다. 이제 20세기가 돼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까 요새는 뭐 유럽 국가들은 그냥 급한 일이 있으면 뭐 일주일만 해도 EU 국가 정상들이 다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자외교가 가능해졌고 또 다자외교가 점점 더 보편적인 형태의 외교 방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대사님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주로 양자 외교에 대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일본과의 외교라든지 중국과의 외교라든지 저는 이제 UN 즉 다자 외교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한반도와 UN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옛날부터 뭐 한반도는 U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야기가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도 들어서 지겹기도 하고 뭐 세계 모든 UN 회원국이 다 UN이랑 관련이 있지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UN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1945년에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이 됐는데 사실은 1945년에 같은 해에 UN이 만들어졌죠. 그때 처음 UN을 만든 때부터 회원국을 원회원국이라고 그러는데 원회원국이 몇 나라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대강 몇 나라쯤 될 것 같아요? 20개? 그보다 많은데? 예? 예, 50개. 아주 가깝습니다. 51개였어요. 왜 51개밖에 없었냐면 국가가 대강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UN 회원국이 193이죠. 그러면은 142개국은 다 어디 있다가 나타났나? 다 식민지였죠. 그때는. 우리는 UN 회원국은 늦게 됐지만 식민지에서 독립은 아주 빨리 됐어요. 왜냐하면 1945년에 독립됐으니까. 우리가 아주 빨리 독립이 된 거는 패전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죠? 우린 패전국의 식민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식민지의 대부분은 승전국의 식민지였어요. 승전국, 즉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민지들은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 기득권 세력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미국은 식민지가 별로 없었죠. 미국은 필리핀 이런 몇 개 식민지가 있었지만 거의 식민지를 갖지 않았고 주로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우리는 얼마 안 되는 패전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패전하자마자 독립했죠. 일본은 식민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와 만주 정도였습니다. 물론 중일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중국을 다 일본이 지배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2차 대전의 유럽 전선 말고 태평양 전선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당시 러시아가 소련이죠. 미국과 소련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한반도로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네들로서는 공평하게 한반도의 중간을 지나고 있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갈랐습니다. Military Administration을 실시해서 남한에서는 미국의 Military Administration, 북한에서는 이제 소련군의 지배가 있었는데 저때 사실은 신탁 통치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신탁 통치라는 거는 유엔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식민지가 많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독립시키는 일을 유엔의 중요한 일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는 6개 프린시플 오르간스가 있는데, 중요한 기관 6개가 있는데,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그리고 신탁통치이사회.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독립하고 싶은 식민지는 다 독립했어요. 그러나 저 때는 신탁통치이사회가 바로 생겼고 할 일이 창창하게 많이 남아있던 때죠. 왜냐하면 유엔 원회원국이 51개국인데 지금 193개국이라는 거는 142개국이나 추가로 독립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70년 동안. 그래서 1945년에 첫 케이스로 독립을 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코리아인데, 한국을 신탁통치이사회로, 원래 그런 일을 하려고 신탁통치를 만들어 놨으니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찬탁, 반탁,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탁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탁, 이렇게 막 의견이 갈라져서 싸우다가 결국은 신탁통치 안 하고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감시하에 선거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와서 감시하겠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왜 처음부터 그럼 유엔하고 코드가 안 맞았냐? 그거는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당시 유엔을 구성한 원회원국은 51개국밖에 없는데 51개국의 대부분은 유럽과 중남미에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또 북미에도 두 나라가 있었지만, 근데 유럽과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친서방이었죠, 당연히. 서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서방이잖아요.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은 결국 1917년에 공산혁명으로 공산국가를 수립한 소련인데, 소련을 포함해서 소련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동구라고 부르죠. 뭐 체코,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 정도가 서방에 대항하는 나라였는데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게 적었죠. 그래서 1945년에 유럽은 미국이나 유럽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나 소련의 위성 국가들은 당연히 유엔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겠죠. 유엔에서 뭘 해보면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으니까, 수적으로. 그래서 북한도 아마 유엔 감시하에 뭐 선거 이런 걸 별로 희망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 총회 선거가 한 후에 유엔 총회 결의 195로 한국 정부를 승인했는데, 사실 저 결의가 가끔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나 하면, 저 결의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한반도의 남쪽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루었다. 그 총선거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가 한반도 내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일한 정부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게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정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유엔의 감시에 선거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 이랬어요. 레지티밋. 그러니까 유엔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어떻게 정부가 생겼는지 우리 모르겠고 우리가 감시도 안 했고 다만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감시해서 유엔이 감시해서 합법적으로 성립한 정부는 이것밖에 없다. 남한에 있는 정부다. 이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 결의에. 유엔이 감시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합법 정부는 남한에 있는 정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엔 결의에 말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봐라. 유엔이 한반도에는 우리만 유일 합법 정부라고 했잖아. 이런 데 사용해서 북한을 때리는 데 사용했고. 그런데 또 요즘 와서는 어떤 분들이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저 결의를 그렇게 활용하니까 저 결의를 아예 가르치지 말자. 교과서에서 빼버리자.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저는 그게 실현되지 않았기를 바라는데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결의를 우리만이 유일 합법 정부고 북한은 불법 정부다.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은 약간 왜곡시키는 거죠. 저 결의는 북한이 불법 정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결의가 분명히 한반도에 관한 중요한 결의고 최초로 채택된 결의인데 저것을 남한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는데 활용했으니까 저 결의를 아예 가르치지를 말자 하는 거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년 후에 북한이 이제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시키려고 침략했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유엔 사령부 설치와 유엔기 사용을 허가를 결의했는데 사실은 이 한국 전쟁은 유엔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맞는 가장 큰 도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45년에 유엔을 만든 거는 두 차례 세계대전 다 합쳐서 한 8,500만 명쯤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원자폭탄을 사용해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그 자리에서 7만 명을 죽였고 방사능 후유증으로 7만 명을 더 죽여서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다간 앞으로 전쟁 한번 했다 하면 이제 다 가겠네? 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엔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자 하는 목적인데 그래? 유엔이 전쟁을 어디 막는지 못 막는지 보자 하듯이 터진 전쟁이 이거예요. 5년 후에. 한국 전쟁 전에도 1948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아랍 국가들 간에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한국 전쟁 같이 전통적 의미의 본격적 전쟁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유엔이 진짜로 저런 침략행위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었습니다. 원래 유엔 헌장에는 유엔이 군대를 갖게 돼 있었어요. 헌장 7장 42조 이후를 읽어보면 유엔이 군대를 갖게 돼 있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 군대 중에 얼만큼을 내놓아서 유엔이 필요할 때 쓰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의 유엔군은 오늘날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헌장에 있다고 다 이행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행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유엔 평화유지라는 거 있지 않아요? 할 텐데 맞아요. 있는데 그 유엔 평화유지군은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하지 않는 군대예요. 평화를 감시하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유엔이 전쟁을 막고 침략 행위에 대항할 수 있다. 소위 얘기하는 집단 안보, collective security 이걸 제대로 하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헌장 42조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침략 행위가 있으면 무력을 사용한다. 유엔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력을 사용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군대를 갖기로 돼 있는데 아무도 군대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 군대가 없죠. 1950년경에는 아직 군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군대가 없다. 우리도 군대를 갖겠지 언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직 군대가 없으니까 군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엔 회원국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좀 내서 침략행위에 대항하자, 대처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를 미국의 그 지도하에 만들고 지휘하에 만들고 유엔 깃발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창설된 지 74년이 됐잖아요. 오늘날까지 유엔 헌장에 나온 목적에 가장 근접한 유엔의 무력 사용, 집단 안보 무력 사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엔은 어떻게 했느냐? 특히 1990년 이후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후에는 유엔은 다국적군이라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다국적군은 유엔군은 아니에요. 뭐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헌장에 나와 있는 그런 법적 의미의 집단 안보 조치는 아니죠. 헌장에 나와 있는 법적 의미의 집단 안보 조치에 해당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한국 전쟁의 유엔군은 유엔이라는 이름을 써서 좋다, 유엔 깃발을 써서 좋다 이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한 무력의 사용이었고요.